2026년 2월 16일 청기누설 파트 4 2029-2030 벌써 하루가 지났네. 12시가 넘었고 오늘 그 얘기할 내용은 2029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 2029년, 2030년. 이 2030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엔의 어젠다인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레이트 리셋의 해잖아. 어. 그래서 어떤 그 해에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 같아서 2029라는 해가 되게 좀 중요한 해거든. 근데 2030년이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들은 1, 2년 전에 미리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기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사실상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냥 좀 뭐 혹시라도 나중에 더 뭐 할 얘기가 더 계기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더 하고 일단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 그게 이제 그 경제 폭락, 그러니까 주식 폭락 예측 시나리오랑 그 지지하기 이동이랑 태양 주기 관련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지지하기 관련해서는 이제 그 자북의 이동 관련해서는 그 전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시점이 좀 더 앞당겨져 가지고 요 부분을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고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자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그 자북 이동 경로가 경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제 정렬 시점이 그때 이제 2044년도로 예상을 했고 빨라지면 2030년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2030년이라는 게 거의 29년 30년이지. 그 사이에 그 동경 127도 우리나라 한반도 그 계룡산에 위치하는데 걸리는 시점 그 정도로 거의 지금 좌표가 확정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어 다시 좀 다루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2030년 빠르면 30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빨리 도달을 할 것 같다. 물론 뭐 2029년대가 제일 근접한 연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2030년 전이니까 전후니까 어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속도가 2018년부터 좀 들어가지고 초속 55km인가? 어, 그래서 이제 그 속도가 빨라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데 2018년부터 감속하는 추세로 이동 중이고 그래서 2044년으로 봤는데 그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감속하진 않나 봐. 그거는 그 이제 자기 그 자북 이동하는 그런 좌표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하거든. 여기 그 자북 이동 경로 예상 경로 오른쪽에 보면은 5년간 자북 이동 예상 경로 보면은 그 2025에서 이제 30년까지 그 맨 왼쪽에 있는 숫자가 이제 그 경도야. 동경 139도, 135도, 132도, 130도, 128도, 126도. 2029년이 128도고
2030년이 126도니까 2090년, 30년 사이겠지? 응. 근데 이게 뭐 가능성이 뭐 얼마나 되냐,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확률이 95%야. 어. 실제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년이고, 크게 틀릴 확률이 5% 이하라고 하네. 거의 왔다는 거지. 음.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29년쯤에 어 127도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제 1970년부터 2030년까지 실제 자북의 이동 경로와 예상 연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캐나다 북부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동을 시작을 해서 속도가 증가됐다가 다시 어 이 2010년도에 갑자기 폭주를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 빨리 어 이동을 했고 2018년도에 경도선 그러니까 180도를 관통을 하면서 더 이제 감속을 다시 시작을 했어. 어 그래서 2027년도는 2029년도에 약 이제 동경 127도 선에 위치한다. 그 위치가 그 계룡산이 127도고 내가 사는 곳도 127도야. 내가 서울 강 쪽에 살거든. 강동 쪽에. 그리고 계림은 120 뭐 3도인가 그럴 거야. 만주 지린성 거기 계림이고 계림이라고 하거든 거기도. 그래서 이게 이제 위도도 보면은 7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위도가 점점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하는데 85도 정도로 올라가고 그리고 정도는 동경 127도 된다. 우리나라를 관통을 하고 예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화강암 집안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전열체 역할을 하는데 그 이제 압력이 가해지면은 이 화강암 내에 있는 이제 석영 커츠가 화강암에 보통 2, 30% 정도 이렇게 함유하고 있다고 하거든. 그게 이제 압전 그러니까 압력을 받으면은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전열체 역할을 하다가 그런 어떻게 보면 지진이나 어떤 그런 압력이 가해질 때 그런 전기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안반대가 지진이 제 일어나지 않는 안반대고 그 판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유라시아 판이잖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뭐 필리핀판 유라시아 판 이렇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판이 부딪히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전한 판에 위치하고 있고 판 위에 있으니까 경계선에 있어도 위험한데 그리고 집안도 화강암 집안으로 단단하고 70%가 산악 집안이다 보니까 더 단단하고 그래서 근데 이게 최근에 지진이 예전보다는 더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했었고 발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나도 10년 전에 처음으로 지진을 느꼈었거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 근데 막 이렇게 집이 흔들리면서 어 약간 뭐 약간 꿈인 줄 알았어 나는 약간 몽롱한 상태로 약간 막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되게 짧게 흔들렸고 어떤 물건이 이렇게 떨어질 정도는 아니지만은 확실히 다리 위에 이제 큰 차가 지나가면은 다리 밑에 있으면은 다리 위에 있으면 바람이 세게 불거나 하면은 이제 막 다리가 흔들리잖아. 약간 그런 느낌? 음.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진의 횟수가 좀 더 이렇게 잦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었거든. 근데 그때 뭐 맞춰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지. 음. 일단은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예전에 이제 여기 이제 자북에 이동하면서 어 그 태양풍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 태양풍은 내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어 이제 극대기 흑점이 가장 활발한 시기, 이게 11년 단위로 약 11년이지,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흑점이 이제 활동이 이렇게 많아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이제 2025년 그때쯤이 어 극대기였고, 그 효과가 보통 그 한 1, 2년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극대기 찍고 내려오기는 시기긴 하지만은 뭐 올해 안에 더블탑도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상 극대기는 어 어떤 안 좋은 영향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커서, 왜냐면 대부분 그때 주식이 좋거든. 어, 오히려 극적일 때 주식 시장이 안 좋다. 근데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극대기 아무래도 이런 어 태양풍이, 그런 태양에서 나오는 그 에너지 플라즈마가 어떤 우리의 그런 신체에 어떻게 보면 뇌파에도 영향이 분명히 연관이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농작물이라든지 어 그런 어떻게 보면은 생물이 성장하는데, 식물이나 이런 동식물들 성장하는 데 영향이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데, 이마저도 우주의 법칙이다. 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다, 우주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일어나는 인과 과정, 인과 현상인 거지. 일어난 현상. 오히려 그런 것들은. 어. 근데 이제 태양의 극적이가 오면은 이 밀도가 그 자기장이 퍼지면서 그 지구 보호막,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의 밀도가 더 낮아져서, 그러니까 그 태양의 풍이 작아지면은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 기압과 똑같은 거지. 우리 고기압, 저기압 있잖아. 근데 저기압 날은 하수구 냄새 올라오잖아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런 것처럼 태양의 에너지의 활동이 줄어들면은 압력이 낮아져서 지자기가 이렇게 사방으로 더 넓게 퍼지면서 보호막의 그 밀도가 낮아진다. 어,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럴 경우에 우주에서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들, 지금 우리가 어, 국부 그 성간 구름대를 돌파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잖아. 태양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초속 26km로 국부 그 성운 그 성간대를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지금 약 뭐 한 4만에서 6만 년 사이를 관통을 하는 거고, 우리가 그 관통하는 중간 지점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 구름대가 중간 지점이 가장 밀도가 높기 때문에 우주 방사능이라든지 그런 우주의 어? 먼지나 우주의 뭐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거기에 뭉쳐 있다. 그래서 가장 밀도 높은 그 지대에 우리가 관통하고 있고, 요거는 사실상 뭐 수천 년 되긴 했지만은, 이런 태양의 극적이가 오면 지구 보호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어, 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주에서 오는 그런 뭐 우주 방사능이나
아니면은 그런 우주에서 들어오는 어떤 어, 입자들에 의해서 이 나노 단위로 공정하는 반도체나 어떤 통신, 어떤 주파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시기가 오고 있다. 이거는 이따가 태양 관련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어, 그, 이 경도 관련해서 그 패권이 중심이 이동한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제 그 경도를 이동 이제 1600년부터 뭐 1700년, 1900년 현재 미래 이렇게 지금 자복의 위치랑 당시에 이제 패권 중심국 패권국을 이제 그다음에 도시 이름을 이렇게 나열한 건데 보는 것처럼 그 지금 현재 이제 미국 대륙에서 미국 위쪽이지 그 캐나다 그 경도로 따지면은 어 뭐 어차피 그 미국 대륙이니까 지금은 이제 그 넘어와서 지금은 현재 2025년도에는 도쿄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음, 도쿄, 도쿄. 음. 지금은 이제 26년이니까 도쿄를 아마 지났을 거야. 26년에 130도, 130도 이제 도쿄 안에 있겠네. 135가 올해 이제 135니까 지나거나 그 안에 있거나. 그리고 이제 그 127도는 2029년에서 31년 사이인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지 않을까. 어, 그게 제일 확률상 높고 그게 지나면 이제 뭐 대만이나 이 중국의 상해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겠지. 물론 방향 그대로 쭉 이동을 한다면 어쨌든 그 예상 경로를 예측을 하는 게 과학자들이 다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좌표를 낸 거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뭐 확률 95%라고 하니까 그렇게 맞게 가겠지 뭐. 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패권의 중심에 따른 내가 이거를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패권국이 아직도 미국인데 뭐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중국이 되는 거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세나 근대는 이제 그게 해당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이 많이 발달됐고 뭐 세계화 시대 그때는 예전에는 이제 뭐 대항해 시대고 그 이에 뭐 제국주의 시대고 이러다 보니까 자국의 특히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뭐 세계화 시대다 보니까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제 중심이 돈이 이제 이동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2025년도에 작년에 일본 경제가 좋았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어. 여기 보면은 그 작년에 일본 실업률이 2.5에서 2.6% 내고 어 그다음에 1인당 인구 대비 1.2배로 일제가 더 많으니까 인구보다 일제가 더 많은 거지. 어 그래서 대졸 신입 취업률이 98% 넘었대. 어 거의 100% 내가 알기로도 거의 100% 취직된다고 알고 있었거든. 어 실제로는 거의 100% 취직된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 그 니케이 지수 보면은 그 2008년도 어
리먼 브라더스 그 미국 금융위기 사태 그때 이후로 그냥 계속 우상향이야. 어. 이 이 우리나라의 10배 되는 이 어떻게 보면은 포인트가 10배 정도 되잖아. 어? 무거운 게 우리나라보다 더 오르고 있는 거야. 이게 어. 원래 주식이라는 거 그렇잖아. 삼성전자 무겁고 뭐 가벼운 잡주는 막 날라가면은 막 그냥 상한가 쳐버리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막 무거워서 잘 움직이나. 물론 뭐 지금은 잘 움직이는데 좀 특이한 케이스고 뭐든지 크기가 크고 무거울수록 이 퍼센테이지는 크지가 않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뭐 미국도 지금 뭐 S&P나 나스닥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 일본 경제가 뭐 뉴스로는 뭐 되게 뭐 일본 경제 그냥 그런 듯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래도 뭐 1인당 GDP 이런 거는 우리가 따라잡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1억이 넘고 어 관광 수익도 어마어마하고 얘네도 기술 뭐 해외 얘네들이 그 사는 어떤 그런 응? 부동산이나 기술 로열티 같은 것도 얘네들이 좀 많이 받거든. 그래서 생각보다 어, 빚이 많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어, 실제로 여기에 지금 그러면은 이 패권 중심 이동 라인에 일본이 해당되면은 그 일본이 올해 또 좋잖아. 이렇게 일본의 정치도 한번 지금 뒤집어졌고 어 다카이치가 되고 지금 완전 뭐 지지도도 뭐 엄청나게 높고 어 중의원 다 갈아엎었잖아. 그러니까 대변혁을 한 거야 정치권에도. 응?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음, 정치적인 우리나라를 변혁이랑 보면은 경제적인 현재 어떤 상황도 좋다. 다들 피부로 그렇게 보면 느끼는 될 것 게 같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현재 2026년 한국 청년 고용이 지금 악화되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청년층 고용률이 43.6% 정도 되고 2021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 취업률은 그러니까 이게 뭐 대학원생 이런 거 다 포함인데 이게 69.5인데 실제 대학생 취업률은 62.8%다. 아까 뭐 그 일본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지. 일본은 98% 되고. 그리고 이 코스피 그래프도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상 중진국이고 이제 물론 뭐 2021년도인가 2022년도 선진국으로 지정이 됐는데 사실 뭐 이제 수치적으로는 선진국을 하기 좀 애매하지. 일본이랑도 사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수출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 어떻게 보면 위치에 계속 있긴 있었는데 문재인이 자기 이제 업적 만들려고 그 무역의 이점을 포기하고 어 그걸 한 거지. 사실 그때 이후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지는 거야 사실. 왜냐면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우리나라는 내수로도 힘들고 왜냐면 인구가 적고 그다음에 자원도 없잖아. 관광 자원이라도 있으면 일본처럼 외국에서 돈을 들고 쓸어 올 텐데 가지고 와서 이제 쓸 거 아니야. 근데 관광도 지금 뭐 케이팝 이런 한정이기 때문에 볼 게 없잖아 사실상. 문화재 이런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 케이팝 이 정도야. 어. 수술로. 근데 그거 얼마나 오게 수술로 오는 사람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 좋지만 이제 일본처럼 한 번 온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데 어, 사실상 뭐 볼 게 중국보다 사실상 볼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일단 어떻게 됐건 이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 이 수출이 중요한데 지금 코스피 올라가는 것도 연기금 털어서 지금 올리는 거고 이게 이제 그 특정 기업들 지금 올라가는 주식들이 반도체나 자동차 그냥 방산 관련 이렇게야 요렇게 근데 이제 대기업이 골라면 낙수가로 그 아래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다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지. 현대차는 이미 어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어떻게 보면은 음, 하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만들어서 이제 곧 상용할 것 같지.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철강 지금 조선 이쪽도 힘들고 건설 쪽도 힘들고 돈 버는 거는 자동차랑 반도체인데 반도체도 사실상 그 TSMC에서 따였잖아. 2020년 그 코로나 이후부터 음, 그 일본 규제랑 뭐 이런 거 다 맞물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하이닉스랑 해가지고 다시 뭐 이제 또 다시 메모리 쪽이 강조되면서부터 또 메모리 강점이 있으니까 다시 또 그리고 또 그 펜리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 안 하고 있는 공정을 삼성이나 하이닉스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득 볼 수도 있고 그게 빨리 이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도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어 그럴 가능성이 큰데 대만도 모르겠어. 대만은 너무 그 TSMC한테 의존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대만이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뭐 2027년도에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은 물론 우리나라도 뭐 자동 참전하겠지만 본토에 직접 타격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반사이익을 보겠지. 그래서 대만의 TSMC 공장을 일본에 짓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미국에 짓고 이렇게 분산을 하는 이유가 어 그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뭐 전쟁 반발 시에 어 타격 받으면은 공급이 중단되잖아. 그래서 공급 지역의 다변화로 이렇게 그런 위기를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얘가 볼 때는 그게 반도체 패권도 대만에서 일본으로 넘어갈 것 같아.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다시 치킨 게임 할 것 같아 느낌이. 왜냐면은 일본의 힘을 좀 실어주는 느낌이 있거든.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이거 그 표를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우상향이보다 횡보 그러니까 거의 한 20년 박스피라고 했지 얘한테 박스피 갇혀가지고 이게 지금 로그 차트긴 하거든. 로그는 이제 긴 기간을 보기 편하게 이 비율대로 이제 변환을 한 건데 장기 차트는 로그를 보는 게 더 편해. 그게 더 맞고. 그래서 지금 로그 차트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스피처럼 이게 우상향이긴 한데 우상향 같지 않은 우상향. 그래서 거의 어, 뭐 중후반 때부터서 2000 중후반 때는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머물렀었지. 그게 이번에 이제 돌파를 한 거고. 근데 이마저도 뭐 환율로 변환을 하면은 그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물론 지금 오르는 것도 어떤 그 경제가 좋고 어떤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오르는 게 아니야. 실적이랑 지금 이슈로 오르는 거야. 실적 좋은 건 당연히 뭐 반도체 쪽 그나마 좀 괜찮겠지. 선주문 받고 뭐 그런 것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좋은 산업이 없어. 우리나라에 그 방산 빼고는. 어. 방산은 지금 수출 중이고 주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대기업 특히나 그 주요한 어떻게 보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렇게 큰 주식 위주로 상승만 하고 그 나머지 기업들은 지금 다 죽쓰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낙수효과도 없고 피로도 못 느끼는 거야. 고스피 올라가도. 이거는 사실상은 거품이라고 봐야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이 지금 뭐 경도의 지적 닿지 않고 있지만은 이제 2029년 닿을 예정이고 그때 왔을 때 우리나라도 뭔가 변화가 일어날 확률이 있다. 얘기를 한 거고 이 자국의 속도 변곡에 맞춰서 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안 좋은 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인 대격변이 일어난 거잖아. 어, 그 중의원들 다 자르고 중의원들 다시 재선 거하고 그다음에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되고 그 여성 걔가 다카이치가 어떻게 보면은 어, 자국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어 구, 구구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자국을 이익을 위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일본은 뭐 자민당이 계속 되어 왔으니까 근데 이제 자민당 내에서도 파벌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어쨌든 뭐 일본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 2029년도에 오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자국의 이 경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경도에 따른 어떤 변화가 아니라 그 자국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느려질 때 이런 변곡하는 시점에 보통 시간차를 두고 패권의 변곡이 일어났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2018년도에 갑자기 이제 속도가 급감을 했잖아. 여기 평균적으로 9.75년 정도의 시간차를 보인다고 했을 때 2018년도 10년 뒤면 2028년이고 약 14년의 시간차를 본다고 했을 때는 2032년이겠지. 그리고 약 5년의 시간차를 본다고 할 때는 이미 지났을 거고 8년이라고 하면은 2026년이겠지. 그래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어떤 변곡에 의한 어, 이 패권의 어, 분산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게 뭐냐면은 다국화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어떤 패권의 이동이라기보다는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 경제가 번성하는 지역으로 자본이 이동한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그 금융의 중심이 이 뭐 지금도 금융의 중심이 미국이지만은 번성하는 지역 어, 그 지역이 어,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서 동북아로 온다라고 보면 되고 도쿄, 서울, 어, 상하이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지. 어,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2029년은 2029년은 1929년 대공황의 100년이 되는 해야. 그래서 그 100년 전 대공황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은 어 그때 대공황 때 어땠냐? 어땠냐? 어 산업화가 자동화되면서 과잉 공급이 일어났던 시기야. 어. 그리고
현재는 2029년은 그러면 이거랑 지금 어떻게 똑같냐? 이제 AI가 지금 피지컬 AI가 막 지금 막 만들어졌잖아. 이제 상용화 되면은 AI랑 그 로봇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대체되고 그 산업 이 생산량도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이 산업의 과잉 공급 현상이 어 일어나는 시점이다. 지금 100년 전이랑 지금 상황이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금융 환경은 어떠냐? 어 그때도 주식이 이제 빚을 져가지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했던 그런 환경이었고, 현재 글로벌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치지. 음, 역대 사상 최고치.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똑같이 지금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이 이제 늘어나서 유동성 과잉이 이제 과잉이 된 상태고, 국제 정세적으로 어떠냐? 그때는 이제 제국주의 시대고 보호 무역 시대다. 그래서 스무톨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관세를 인상을 해가지고 어, 지금 현재 일어나는 미 관세 인상이랑 아주 맥이 다 있다. 어, 그 제국주의 충돌이나 패권 전쟁이랑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지. 관세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세계화에서 90년대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화에서 지금 그 무역의 세계화에서 지금 미국이 다 끊어내고 이제 블록화를 하려고 하잖아. 중국이 그동안 이제 제조나 이런 거를 중국에 다 넘겼는데 중국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중국이랑 지금 무역 전쟁으로 싸우면서 중국에 줬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조 제조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자원 이런 거 관련해서 다 끊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공사들도 다시 자기네가 다 미국에서 삼성이나 이러는데 SK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는 게 다시 이제 음, 오프쇼어링 했던 거를 다시 공장이나 이런 거 제조 시설을 그동안은 이제 금융 서비스로 자기네가 금융 서비스만 했고 제조를 이런 뭐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이렇게 넘겼었는데 제조까지 다 하겠다는 거야 그냥. 리쇼링 하고 있는 거야 공장들. 시.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시점이었고 지금 오히려 인구 감소하는 시점이다. 어, 원은 구조는 인구 구조는 지금 다르게 진행되고 있네. 근데 그 인력을 로봇이 대체를 할 거다. 그거 보면은 뭐 그것도 상황도 같다고 보면 되겠지. 어, 일을 로봇이 하니까.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 패턴을 보면은 그때는 스페인 독감 전쟁 뭐 1차 대전 이후에 종료가 되고 보복 소비가 이루어졌고 우리도 지금 현재는 2020년도에 코로나 종료 후에 유동성 파티가 있었고 또 그때도 보복 소비가 이루어졌었다. 이제 대공황 전 상황이 유사하다. 네, 시장의 심리는 어떤가? 그때는 막 그 전화기랑 막 자동차 이런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기술에 의한 이 기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거지 그때 당시에 자동차의 대중화 그다음에 뭐 전화기가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용화 됐을 때 지금의 인터넷보다 더 혁신적이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인터넷 생긴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혁신이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시장 심리는 AI가 이제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다. 그래서 AI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AI로 다 지금 AI 관련된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반도체도 AI 관련돼 있지. 그다음에 로봇도 AI 관련돼 있지. 전기차도 자율주행 AI 관련돼 있지. 그또 뭐야? 음. AI가 안 붙었는 게 없어. AI가 다 관련되는 거. 양자도 그렇고, 또 뭐야? 아무튼 지금 AI 관련되는 거 다, 반도체를, 이거를 사가지고, 반도체를 사가지고, 여기 데이터 센터를 짓고, 어, 이런 것도 지금 다, 반도체 레버리지로 해서 이거 무슨, 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누가 또 폭로를 했었잖아. 반도체.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어, 경제 위기가 터지면은 반도체 이 문제로 터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 AI랑. 음, 어쨌든 상황이 비슷하다. 그 투자 주체는 누구냐? 이제 그때 1929년도 그때 당시에는 어, 일반 대중의 주식 시장의 대거 유입, 증거금을 통해서 빚을 내면 누구나 주식 거래가 가능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그 구두를 닦으러 이제 구두방에 갔는데 구두 닦는 소년이 주식을 추천을 해줬더래. 아, 이거 사면은 이거 사라고, 이거 이 주식 대박 난다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사무실 와서 바로 풀매도 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거 한낱 이거 구두 닦는 응? 꼬맹이가 주식을 추천할 정도로 잘난 체하면서 추천할 정도로 시장이 지금 엄청난 거품이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다 팔고 쫓아봐서 돈 엄청 많이 벌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아주. 근데 지금도 우리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지금 주식이나 뭐 코인 회해 주식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걸? 어, 전 국민이 다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더 편하게 해야지. 왜냐 핸드폰으로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핸드폰으로 선물 레버리지 ETF 이런 거 하잖아. 너무 쉽게 돈이 삭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왜냐면은 딸깍 한 번에 그냥 어 끝나는데. 그래서 음, 지금 다들 뭐 영끌 해가지고 투자한 사람도 있고 지금 비슷하다 상황이. 그 사회적인 현상은 그때 당시에도 극심한 빈부격차와 포퓰리즘이 난무를 했고, 지금은 이제 K자 양극화, K자형이 뭐냐면 어떤 시점이 지났을 때 그 위로가로 밑으로 내려가는 비- 빈곤층과 부유층의 방향이 극단적으로 갈리면서 벌어진다. 근데 현재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의 1%를 가지고 있는 어 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1%가 이제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정도로 이제 소수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지. 그 정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극단적인 정치 분열이랑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이제 비슷하지. 그때는 포퓰리즘 내세웠고, 어, 그래서 공산당이 1950년 전후에 보통 그때 이제 많이 생겼으니까, 어, 이런 대공황 이후에 생겼지. 그리고 음, 대공황이 보면 이제 다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 또 유행을 하겠지.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는 거야. 왜냐면은 나라에서 돈 주면 돈 어디서 나와? 어. 돈은 그냥 찍어내면 돼. 어차피 숫자야. 이제는.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막냐? 그거 어 유통기한을 이렇게 디지털 통화는 유통기한이랑 사용 초과 제한이 가능해. 유통기한이랑 어 그리고 무한 확장을 할 수 무한 그러니까 무한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거의 찍어내는 생태계를 만들면 돼. 메타버스처럼 찍어내는 돈에 그 안에서 쓸 수 있는 또 생태계를 만들면 돼. 어 그렇게 돈을 어떻게 보면은 돈을 풀어서 돈을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방법으로 돈을 녹여낼 수가 있다. 그래서 디지털 합병되면은 어 활성화되면은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시스템은 그 종이 화폐 시스템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 같아. 뭐 몇백 년이 갈지, 어? 그 몇천 년이 그 몇천 년은 아니겠지. 왜냐면은 그 AI의 그 기술 속도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돈은 의미가 없어져 곧 있으면 내가 볼 때는 어 돈은 의미가 없어 화폐는 의미가 없어지고 에너지가 무한이 되는 시점이 오면은 그 특이점이 오면은 돈은 의미가 없다. 어 그래서 이 100년의 대주기는 원래 이제 그 콘드라티예프라고 그 러시아의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5, 60년 정도의 어떤 경제 순환 주기를 얘기를 한 사람인데 이 1929년에 이제 위기 이후에 50년 뒤에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왔었잖아. 그리고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왔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잘들 알다시피 어 경제는 안 좋아지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야. 원래는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악인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인플레이션 반대는 디플레이션이잖아.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합쳐놓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음, 최악의 상황이 온다. 근데 그로부터 5, 60년이 흐른 시점이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이다. 어, 그래서 그런 어, 콘드라티에프의 경제 주기랑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고 예전에 내가 이제 그 마틴 암스트롱이라고 해가지고 그 51년 51.6년 주기랑 뭐 8.3년 주기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고점이 2032년이야. 조금 더 늦지. 어. 근데 사실상 뭐 그거는 뭐 믿진 않아 나는 사실. 왜냐면은 어, 사람들이 많이 알면은 절대 그 방향대로 안 가. 그게 청기누설이야. 어.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있고 어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우주적으로 그렇게 세상이 작용되지 이렇게 적용돼서 돌아가지가 않는다. 우주의 법칙이다. 그 때문에 그렇게 마틴 아메트론 꽤 유명해졌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콘드라트 F 주기가 더 유명하긴 한데 이건 더 오래됐고 근데 그 사람은 점쟁이처럼 막 이렇게 세세하게 막 날짜랑 막 거의 뭐 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런 걸 안 받는다는 거지. 이런 뭐 대주기 뭐 몇십 년에 오는 그런 사이클적인 파동의 크기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맞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못 맞추는 건 타이밍이잖아. 큰 파동의 주기 중에서 그 몇 년인데 뭐 50년, 60년 사이 뭐 10년 그건 말이 안 돼. 너무 크잖아 파동이. 어. 그렇게 해서 맞히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몇 년에 몇 월 달, 더 정확히 며칠이냐 이걸 원하는 거잖아. 어. 근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마틴 암스트롱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전에 맞췄는데 지금은 못 맞추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 아까 이제 태양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
뭐 태양이 이 흑점 활동의 주기가 있어. 보통 이제 11년, 약 11년 전후로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파동을 그리면서 흑점 활동의 활동량을 이제 이 파동 형태로 보면 11년 주기인데 이 흑점 활동 약할 때마다 어떤 경제 위기 같은 게 왔었다. 그래서 쭉 이제 아래 보면은 1950년대 한국 전쟁 있었고 65년대 베트남 전쟁. 근데 73년도는 바닥은 아니지만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크게 어 이- 이게 뭐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급락하는 게 보이지. 그러니까 흑점 활동이 갑자기 급격하게 약해졌을 때가 1차 오일 쇼크. 두 번째 극적이가 2차 오일 쇼크. 그리고 1985년도에서 7년 여기 사이가 플라자 합의 블랙 먼데이.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고 미국 원화가 약세로 하면서 미국이 수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일본 경제가 80년대 후반까지는 오히려 더 좋아지고 일본에서 잠깐 경제 흔들리니까 미국은 이제 더 많이 흔들린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미국보다 일본이 더 경제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보통은 미국이 경제가 미국이 흔들린 미국이 기침하면은 우리나라는 알아눕는다고 하잖아. 어, 미국이 경제를 쥐고 있으니까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는 알아눕는데 일본이 잠깐 주가 떨어졌다고 미국은 아예 그냥 블랙먼데이가 와버려가지고 어 그런 것처럼 이 85년, 87년도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뭐 1997년, 98년도 잘 알다시피 아시아 경제위기, 우리나라 IMF 그다음에 2008년도는 리만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지. 2020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25년 주기의 고점이 여기 알다시피 이제 그래 보면 24년도, 25년도 이쯤이 고점이고 저점이 언제냐? 예상 저점은 이제 29년, 30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25 주기가 끝나면 26 주기가 되는데 그 시점이 이제 25 주기 끝이 29년, 3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지구 자기장은 약화 중이고 요게 지금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 200년 동안 10% 줄었고 그러면 방사선이 더 올라가겠지. 태양의 방사선이 더 많이 받을 거고 이 태양 폭풍 증가는 이제 흑점이 활동이 많을수록 태양 폭풍이 더 많아진다는 거지. 이게 극대기가 이제 25년도 보면 25년도잖아. 25년도의 극대기 실제로는 24년 8월 달인데 이제 그런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는 25, 26, 1, 2년까지 해당이 되고 음, 방사능이 그 지열기계 약한 상태에서 폭풍이 증가하면 더 많이 에너지를 받겠지. 그렇게 되고 그 GDP가 세계 GDP가 이제 350%래 역사상 최고 수준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계속 위기설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부채가 역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어, 올라가니까 이쯤에 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위기가 안 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역사상 최고 수준을 찍으면서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야 부채가. 그러면 이제 그 태양 주기 때문에 일어나는 예상되는 현상들이 뭐냐? 이제 보통 이제 극적일 때 어떤 경제적 위기나 어떤 그런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일어났었잖아. 그 시점에 맞춰서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금융 시스템이 재편될 수가 있다. 디지털 통화 확대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성이나 통신 장애, 아까 말한 지자기, 그거랑 전력망 장애 열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 어, 국가는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어? 이익을 위하잖아.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이런 환경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은, 상황들이 생기면은 국가 간의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어, 이거는 역사적으로 다 그래왔었다. 음. 옛날 전쟁을 하던 이유가 왜 가뭄이 왔어. 먹을 게 없잖아. 그러면 이제 옆에 나라 쳐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어 에너지든 무역이든 어떤 뭐가 됐던 간에 어, 이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물리적인 어떤 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위기가 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미국의 S&P 500을 보면은 어, 이게 이제 85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S&P 500 그래프인데 이것도 이제 로그 차트로 해서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위기 때 85년부터 보면은 87년 블랙 먼데이 여기 이제 여기 폭락한 거 보이지? 어, 그리고 나서 쭉 상승하다가 2020 1년 2020년 마이 2021년 그 사이에 어 닷컴 버블 쭉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2007년 8년 그때 리만 사태로 쭉 하락하다가 2029년도 바닥 찍고 쭉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000년 초반이랑 2008년 여기 더블탑 찍잖아. 더블탑. 어, 더블탑을 찍고 2013년도에 이걸 뚫었어. 2014년도에. 어, 더블탑을 뚫고 그 이후로 계속 상승하는 거 우상향을 하는 거야. 2023년도에 뚫고. 어, 이건 뭐냐? 2008년도에 미국이 그 리먼 사태 맞고 이후에 양적 완화를 계속 한 거야. 나눠서. 어. 이때부터 이제 무한 돈 풀기, 무한 쇼비더머니 한 거야. 여기서 쇼비더머니 쳐가지고 계속 이제 이동성 공급을 하는 거지. 미국이 풀어. 다른 나라는 풀어오는 거야. 똑같이 미국처럼. 대신 미국이 이제 뭐 환율 조작국으로 하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미국이 푸는데 안 풀면은 망하는데. 그래서 다른 나라가 같이 다 푸는 거야. 미국에 맞춰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는, 이동성 공급이 무한으로 풀 수가 없다. 무한으로 풀려면 디지털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종이화폐 시스템은 무한으로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를 다시 푸는 그 돈을 다시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 2021년까지 상승했다가 2022년, 23년도 이때 이제, 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좀 살짝 왔었지. 큰 위기는 아니지만은, 이게 뭐 어떤 위기냐면은, 그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사태, 몇 개 은행이 파산됐었지, 미국에. 작은 은행들. 미국의 은행들이 수천 개 된다고 한 7, 8천 개 된다고 하는데, 리먼 사태는 그 대형 은행이고, 그 이제, IT 쪽에는 작은 은행들이 많이 이렇게 대출해주나 봐. 어.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중에서 작은 은행은 아닌데 벤처 은행 중에서는
나락을 가면서 이제 연쇄적으로 그때 뭐 스위스 은행도 이제 그랬었고 코인도 코인 거래소도 그때 파산났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어 조짐이 있는데 이 조짐이 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시스템 가려면은 결국은 신용 화폐 시스템 무너져야 돼. 어 결국에는 무너져야지 글로 가는데 그 트리거가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뭘까? 동시에 다 작용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옛날에 무슨 뭐 은행이 파산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가진 않고 그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막 전쟁, 각국의 은행 뭐 은행들 파산, 뱅크런, 어? 그다음에 어? 뭐 지자기에 의한 막 이런 뭐 반도체 공급 뭐지? 생산 반도체 수율이 나와야 되는데 막 이렇게 나노급의 어떤 초정밀 갈수록 나노 더 작아지잖아. 그러면은 더 공정이 까다롭고 더 정교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수율이 올라야지 그게 이제 어 생산하고 나서 이 판매가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율이 망가지고 하면은 판매가 불가능하지. 그 생산이 불가능하다 보면 되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공급망 단연제 어떻게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 전쟁하는 지역에 그 무역 루트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무역 루트를 장악을 해버리면은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 에너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자원도 공급망을 막아버리면은 애초에 반도체나 배터리에 필요한 어떤 그 자원들이 공급이 안 되면 어차피 못 만드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서 그리고 정치적 이슈 시위와 폭동 그리고 부정선거 그다음에 이제 정치와 법에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하면 이제 할 수가 없지. 신뢰를 안 하면은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시위나 소요 사태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치적 혼란이랑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이런 자연재해나 어떤 주식의 폭락 이런 거 다 겹쳐지고 어, 심지어 팬데믹까지 오면은 이제 그때 가서는 어, 해결책이 GBDC밖에 없는 거지. 결국에는 어, 부채 폭탄에서 결국에는 무너지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IMF 아니 저기 뭐야 대공황 이후에 어 그렇게 한 거잖아 다. 어. 대공황 이후에 다 그렇게 저기 세계 무슨 그런 은행들 다 만들고 한 거잖아.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에서 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어떤 또 국제적인 어떤 협회를 또 만들겠지. 어, 어떤 체제 뭐 브레튼 우주 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 이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이 그 BIS가 창설이 된 거야. BIS. 그 바젤에서 그 은행들이 모여가지고 하잖아. 결국에는 은행들이 그 스위스 바젤에서 어, 거의 먹는 거 따르는 거야. 사실상 말이 뭐 은행 뭐 저기 뭐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무슨 은행 나라의 어떤 국영은행들
말이 그런 거지. 다 의미가 없어. 다 바젤, 스위스 바젤에서, 다 거기, 그걸 따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대공황 이후에 국제적인 어떤, 이런 그, 유엔이나, 어, BIS처럼, 또 정치적인, 세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그런 협회나, 그다음에 또 이제 자본 관련해서 금융 관련해서 어 BIS 같은 그런 또 단체를 만드는 거지. 음. 막뭐 단체를 안 만들어도 뭐 브레튼 우주 시대처럼 어떻게 그렇게 뭐 새로운 기틀 마련하는 시스템을 새로운 체제의 어떤 뭐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체제를 서로 합의하에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어쨌든 뭐 그때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 IMF가 그때 만들어진 거냐 브레튼 우즈 체제 때. 음. 뭐 그런 세계 은행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도 다 그때 만들어진 어떤 세계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상황들은 그걸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야. 그리고 항상 낡은 것을 정화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 낡은 시스템은 이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걸림돌이 종이 화폐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 종이 화폐 쓰지 않잖아. 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화폐 쓰고 있는 거야. 숫자로만 다 입력하잖아. 실제 요즘 카드도 잘 안 쓰잖아. 카드도 다 이제 디지털로 그냥 다 하잖아. 사실상 이제 디지털로 쓰는 거 똑같은 거 거기 한데 뭐가 좀 틀리냐면은 이 발행에 대한 시스템이 틀리다. 이거는 그래도 신용화폐에 대한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디지털 옮겨왔을 뿐인데 CBD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통화의 유통 기한이나 사용 처우를 정하고 바로 그냥 디지털 바로 동결시켜 버릴 수도 있고 이 이동 하는 걸 바로 막을 수가 있다. 이 체인화 시켜서 해버리면 블록체인화 시켜가지고 해버리면은 어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나가면 다 바로바로 파악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뭐 돈을 숨길 수가 없는 거지. 다 드러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해체 어 프리딕션 이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측을 하자고 하면은 2026년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자산의 시장의 거품을 터뜨리는 해다. 즉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이클의 고점은 28년도나 29점이 확률이 높아.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자산 사이클 주식의 꼭지라고 해야지 꼭지점. 최고점은 그때 확률이 높고 2026년이 고점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거는 플랜 B긴 한데 일단 내가 최우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 예측은 2028년 말에서 2029년 사이가 자산 지금 사이클의 최고점이고 2026년은 여기 그 S&P 500 보면은 코로나 사태나 2024년도에 잠깐 여기 2025년도 4월 달에 잠깐 이렇게 급락하지. 이게 이제 미국 관세 전쟁 때 급락한 거거든. 위에 한다 만다 뭐 해가지고 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특정한 이슈 때문에 이 큰 사이클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은 일시적으로 하락이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거고 물론 26년의 고점일 수도 있고 어, 뭐
26년, 27년에 고점이 와서 20 뭐 몇 년 동안 바닥으로 이렇게 계속 하락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2026년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어 불의 해잖아. 2027년까지 불의 해기 때문에 불은 빛이다. 그리고 불은 전쟁이 날 확률이 높고 어,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026년이 이 큰 사이클의 고점 같지는 않아. 그래서 위험한 해기는 해. 어, 위험한 해긴 하고 큰 틀로 보면은 이제 대공황급은 어 2029년도 100년에 맞춰서 올 것 같다 예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2030년이 무슨 해냐라고 하면은 을사년 이후에 5년이 지난 해야. 을사년이 2025년 작년이었잖아. 5년 지나면은 2030년이 무슨 해이냐? 2030년이 경술년, 경술년. 그래서 경술구치라고 여기 써 있잖아. 경술구치. 2010년이 경술구치. 2002 1910년 경술구치고 1905년 을사조약 맺은 해고. 그래서 그 1905년의 을사년과 2025년 을사년 어떤 그 주권 상실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때 당시에는 지배 세력이 일본 제국주의였고 지금은 중국의 배후 세력이다. 그리고 글로벌 통치 세력이다. 중국의 그 자본 세력은 상하이방 세력들인데 걔네들은 원래 월가 자본 세력이다. 예전에 골드만삭스가 막 투자를 많이 했었지. 음. 현재는 이제 중국이 뒷배가 있고, 지금 디지털 구치라고 따지면은, 그리고, 1910년에, 토지 군대 외국권이 박탈당했지만은, 현재는 이제, 어, 데이터, 데이터랑, 화폐,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박탈된다. 이건 뭐냐면은, 뭐 15분도씩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사는 곳이랑 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해놓으면은 벗어나지 못해. 예를 들어서 지역 화폐가 그게 이제 테스트 하는 거야. 우리가 화폐 발행하고 언제까지 써라고 주잖아. 근데 기간이랑 사용 지역을 정해놔. 예를 들어서 하남이야. 하남시 벗어 밖에서 못 써. 하남에서 써야 돼. 거기서 쓰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돈에 쓰는 지역이나 날짜 정해놓으면 거기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자동적으로 거주는 거기 제한이 된다. 결국에는 데이터가 돈이고 돈이 화폐인데 이걸 장악을 한다. 어. 우리나라 정보들 다 중국에 넘어갔잖아. 왜냐면 뭐 화웨이 백도어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백도어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 다 중국에서 우마어동이 장악을 했고, 이런 서버들도 중국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기업들 정보 다 털린 거 그거 어디로 갔을 것 같아. 너무 많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강제 합격으로 그러니까 뭐 서약서 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선거를 이기면 돼. 선거를 누가 하느냐, 디지털 시스템으로 해서 한다. 선거에 제일 확실한 거는 어
현장 당일 투표 통 안 남기고 통 투명한 걸로 해가지고 수기로 작성하는 거야.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게 제 원시적이면서 제 확실한 부정선거 막는 법인데 복잡하게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이해 못할 정도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조작하게 대놓고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원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는 거 보면은 이미 대만이 그렇게 해. 대만이. 그래서 홍콩은 이미 중국한테 먹혔지. 대만은 절대 안 먹히려고. 얘는 대만에도 정치인들은 중국에 돈 받아가지고 중국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선거 시스템만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어. 일본도 그냥 철제 아주 그냥 아무도 못 열어보게 그냥 철로 된 박스에 자물쇠 잠궈놓고 그냥 우리나라는 막 복인지 열면은 뜯어보면은 다시 또 스티커 좀 다시 붙고 그러니까 탈부착이 가능한 포스트 이 스티커처럼 띄었다 붙였다고 그게 무슨 복인지야. 이미 우리는 조작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내부 세력은 일사오적이라고 해서 하잖아. 우리는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여야 상관없이 다 똑같다.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중국을 항상 대변해 왔었잖아. 이 대통령도 쎄쎄 그러면서 하고 국힘은 아닐 것 같지. 국힘도 똑같아. 왜냐면은 국힘은 어 저기 뭐야 김영삼 YS가 되고 나서는 다 숙청됐어 그 보수들은. YS계가 보수 쪽을 장악하면서부터 이미 우리나라 보수는 증발을 해버렸다. 그리고 그 라인이 김무성계가 국힘을 장악을 했고 결국에는 어, 국힘은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서로 싸운 척하면서 WWF를 하면서 어, 연기를 하면서 하는 거다. 어, 중국을 다 대변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윤통이 개엄을 한 거고 근데 그 상을 알리려고 하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은 모르니까. 근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대부분 모르지. 이 중국은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초안전이라고 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다 온라인을 장악을 했어요 애들이. 그리고 갈라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무슨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그다음에 빈부 갈라치기 다 이런 거 다 중국에서 하는 거야. 걔네들은 인구가 몇십억 몇억이잖아. 뭐 공식적으로는 뭐 16억인데 실제 뭐 8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10억 전후 정도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우리나라는 얘네 비하면 20분의 1이지. 5천만이니까 레벨이 틀려. 쓰는 양이 틀려. 그리고 얘네들 전문적으로 그런 우마동에서 전문적인 조직을 운영을 해. 그 당의 명령을 받으면 전 국민이 그게 되는 거야. 전 국민이 간첩이 되는 거야. 전 국민을 간첩화 이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 당의 명령에 의해서 누가 됐건 간에 첩보 활동을 해야 돼. 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때는 일본이었고 지금은 중국이다. 나라만 바뀌었다. 그리고 그때 조선은 이미 망국의 길을 가고 있었고 그때는 조선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이씨 왕조였다. 망하는 나라의 전제 군주 국가. 지금의 북한이랑 똑같은 거지. 어차피 망해도 망할 나라인데. 근데 지금은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세계 10위 대국이자 이 문화 강국 K-팝 세계에서 유행하고 K 음식 뭐 K 드라마 어 한국을 지금 선망하는 국가들이 유럽마저도 한국을 선망하는데 그런 국가가 됐는데 지금 그 나라를 팔려고 하고 있다. 어
우리 조상들과 우리 그, 어? 부모님 세대들이 이룬 대한민국을, 어? 중국에 넘기고 있다. 아예 다른,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 친일파랑 지금의 친중파랑은 아예 결이 다른 거지. 왜냐면은, 망하는 나라, 망하는 나라, 어? 김정은이 주인인 그런, 북한처럼 그런 나라, 국민들은 피죽도 못 먹고, 그리고 다 노예였던 나라. 그 나라를 오히려 잘 살게 해준 거고, 친일파들이. 응.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경제 부국, 그다음에 IT 강국,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를 중국에 팔아먹고 있다. 어. 그때 친일파에 비하면 지금의 친정파는 한 1000배 나쁜 놈들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이 을사년과 조약 그 시기랑 지금이랑, 120년 주기 정도 되잖아. 이거를 이제 대조를 해봤을 때, 정확히 뭐가 다르냐. 어, 이 을사조약은, 외유권 박탈이라고 했잖아. 현재는 부정선거, 주권 박탈이고, 중국의 배후를 둔 선거 관리 시스템, 심지어 국힘당 선거도 선거 관리 시스템이 관여를 하지. 어, 공천을 걔네들이 주고 걔네들이 뽑아주니까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국민이 뽑아야 국민의 눈치를 보는데 국민이 안 뽑는데 국민의 눈치를 왜 봐? 어? 그래가지고 그 전두환이 어? 우리나라 선거는 국민이 뽑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죽었잖아. 자살 당했잖아. 자살해. 어? 그 말 남기고 어? 우리나라의 선거는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다. 그 말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 살자 당하셨다.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 선거 시스템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다 했는데도 탄핵 당하셨다. 왜 그럴까? 어? 사실이니까. 근데 아직도 국민들은 못 깨어나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여태까지 다 속고 살아왔기 때문에 뇌가 이미 절어져 있는 거야. 어. 망각의 해리 그 망각의 방으로 진실을 마주게 되면은 그 망각의 방으로 해리가 이동이 된다. 음. 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을 당한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근데 그거 뭐 못 깨어나면 그냥 NPC인 거지.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죽는 거지 뭐 NPC로 개돼지로. 그래서 영적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진실을 마주하는 거야. 진실을 마주해야 영적 각성이 되는 거야. 단계가 있어. 어. 신념을 깨부셔야 돼. 진실을 마주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어. 가장 기본적인 첫 단추가 진실을 마주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1905년, 1910년 그때는 이 의사주역과 경색국치 일어났을 때는 고종이 퇴위를 했다. 어, 지금은 윤석열이 구속당했다. 그때는 군주 어? 전 어, 전제 군주지잖아 그때 당시에니까 왕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라 고정만 무력화시키면 끝나는 거지만 지금은 헌법 시스템, 사법 시스템,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잖아.
그래서 행정, 사법, 어? 근데 다 이게 무력화가 이미 됐다. 헌법이든 사법이든 뭐 행정이든 뭐 입법이든 이미 다 넘어갔다 그쪽으로. 어? 친중 나라 팔아먹는 외국 노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헌법의 수호자면서 음, 지키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기 탄핵 당한 거지. 기획 구속 재판에 의해서 권력을 상실했고 있는 중국 우호 세력으로 교체되는 공작 작전이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대 해산을 해서 저항력이 상실했지만 지금은 이제 경제권 이제 CBDC 도입을 하면은 경제권을 통제해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해 사람이. 어, 돈줄을 막아버리면은 이제 앞으로는 CBDC 도입을 하면은 이런 통제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은 경제권을 막아버리면은 알고 있어도 입 다물 수밖에 없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이 중국의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들도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양심에 다 잡혀 있어. 자기 치부의 정보를 다 손에 쥐고 있다고. 어, 이 공산당 세력들이 두 가지를 쓰는 거야. 돈도 주면서 약점도 가지고 있어. 개가 되는 거야 그냥. 어. 왜냐면 그리고 나서 제거하기도 쉽거든. 왜냐면 치부를 드러냈어. 예를 들어서 아씨 나 상관없어. 치부 드러내. 근데 치부 드러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살자 당하는 거야. 그리고 유서 발견 이렇게 되는 거지. 응. 본인이 치부를 견딜 수 있는 어떤 멘탈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포장해서 살자시키는 거지. 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걔 주로 쓰는 방법이다 공산당들이. 그리고 경제 구치가 일어났을 때 국가는 국가 소멸된 거지. 왜 2030년도에 예를 들어서 뉴 월드 오더 이런 연동 시스템이 생기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이제 예측이니까 일어나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이 CBDC가 만약에 활성화 돼가지고 이 시행이 되면은 어, 이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 있잖아. 이렇게 떼서 이제 사실상 국가라는 기능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화폐가 CBDC라는 걸로 인해서 이 국가의 경기가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다 이제 어, 이 통신망을 통해서 다 개인의 정보와 이 오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기업이 국가가 되고 국가는 없어지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것도 이건 또 약간 또 파고 갈 것도 없는데 우리나라는 어, 이 어, 이거 뭐지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거 그 음모론적인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에 속하게끔 되어 있어 구조가. 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각성을 하고 홍콩처럼 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음, 오히려 동아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주유국이 돼서 이 앞으로 펼쳐질 동아시아의 경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은 어, 이 우리나라 중국화되는 10개 국가 나눠져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통치되는 시스템을 바꿔야 돼. 어, 저항을 해야 된다고.
지금 미국, 중국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지금 이미 어 자기네 나라 흡수하려고 이미 다 준비는 끝났어 하고 있어 지금 이미. 그리고 거의 다 완성 단계로 걔네들 인지를 하고 있어.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혀 몰라. 뭐 갑자기 뭐 탕후루 유행하고 갑자기 뭐 저기 뭐야 무슨 마라탕 유행하고 이거 우연일 것 같아? 아니야. 그리고 뭐 갑자기 무슨 뭐 지금 무슨 어 중국 요리사들 나와 TV에서 막 활약하지? 우연일 것 같아? 아니야. 음. 이 한국의 밀어주기가 한국의 문화로 끝날 것 같아? 지금 SM 뭐 이런 그런 어 카카오 이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기업들 SNS나 포털이나 어떤 우리나라 문화 산업에 있는 그런 주요 기업들 다 중국 잡으로 넘어갔어. 그 중국에 적용을 시키면 끝나는 거야. 그 시스템이나 자본이 그런 것들을 다. 응? 우리나라나 중국은 파일럿 국가야. 우리나라는 작은 자본주의 국가의 파일럿 국가고 중국은 큰 공산주의 국가의 파일럿 국가야. 어, 테스트 중인 거야. 양쪽에서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어. 근데 만약에 이 저기 저기 중국화된 어떤 중국 시스템의 국가가 이거 국민들 컨트롤하기 좋아. 이거 잘 돼, 잘 먹혀. 중국 하러 가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냥 흡수되는 거야. 근데 이게 자꾸 삐걱거려. 이러면 이제 오히려 이런 시스템은 더 맞지 않네. 그럼 이제 유럽화 되는 거지. 동북아가 어 이제 중국도 찢어지고 여러 개 국가 찢어지고 연합처럼 동북아 어떤 그런 연합 형태로 가는 거지. 음, 최소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한국이 무슨 만주를 먹고 뭐 연해주 뭐 어디까지 먹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그런 제국주의적 발상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고 어, 그거는 또 타국에 어떻게 보면은 반감을 사고 적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은 이 어, 연합국 형태로 가면서 그 연합 형태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입지를 다지는 거지. 어, 문화나 기술이나 이런 거를 우위에 있으면은 금융이나 그러면은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연합의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해서 어, 이 그런 시스템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의 우위를 점하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의존할 수 있게끔 가는 거지.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거기 그게 자체가 이제 그 지역의 패권국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중국이 흡수되지 않고 어, 이 북한이랑 통일되거나 북한이랑 같이 교류하면서 이 전반적인 동북아의 어, 어떻게 보면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 이미 몽골이나 이런 쪽은 다 같이 우리나라랑 사이도 좋고 다 우리나라 시스템을 걔네들 그대로 적용하고 있잖아. 어. 이제 언어 음식만 거의 이제 그것만 끝나면은 우리나라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음. 최악이 이제 그 중국에 흡수돼가지고 그냥 공산화 국가 어떻게 세계를 몇 개의 국가로 나눠서 미국이 북미랑 남미 다 먹고 어 그런 시스템은 예전에 이제 계획된 시스템인데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진 않고 우리가 주도하는 거기 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각성을 해야 돼 국민들이. 아이도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거나 무슨 뭐 이분법도 논리로 니 편 내 편,
신념에 매몰돼가지고, 무슨 민주당, 국힘당 해가지고, 더구나 아직도 그 민주당 빠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아직도, 참, 답이 쉽지는 않지만은, 내 걸 보고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 내 거 봤을 때, 종교도 없어질 거야, 이제 앞으로. 무슨 어떤 특정 종교에 빠져가지고, 종교, 정치, 이거는 사실상 이 신념은 바꾸기 어려운 게, 뇌가 아주 강하게 거부하거든. 음, 특히 종교. 종교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영향 받는 게 종교다 보니 정치도 그렇지만은 종교의 신념은 더 강하잖아. 근데 앞으로 종교는 없어져. 어, 왜 없어지냐? 통치 수단이었으니까 없어지는 거지. 통치가 이제 디지털화되고 AI로 컨트롤이 가능하면은 국가 자체도 통치하기 위해서 국가라는 걸 만든 거야. 민족 개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 근대 생긴 거잖아. 국가도 근대 생긴 거야. 무슨 개소리나 할 수 있어. 옛날에 역사책에는 다 국가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따지면 국가긴 국가인데, 민족이면 민족이고,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눠서 경계선을 긋고,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미국이 패권국이잖아. 옛날에 황제국이라고 했잖아. 어. 지금 미국이 패권국으로서 세계를 쥐고 있잖아. 무역망이나 화폐나. 어. 근데 우린 노예가 아닌데 우리 노예야. 말만 바꾼 것 뿐이야. 잘 살고 있는데 산업화 돼가지고 어, 공급이 많아지니까 풍족해지는 거지. 근데 구조적으로 노예에 취하고 있는 건 맞아. 노동력을 대신 우리가 물건 이래고 돈을 받는 거. 옛날에 노예도 돈 받았어. 노비. 어. 다 돈 받는 거야. 노동하고. 어. 우리 이제 세금 얼마나 내? 많이 내는 사람들은 세금 막, 4, 50% 돼. 그리고 뭐 팔 때, 뭐 증여세, 상속세 50% 가까이 내고, 뭐 하면 뭐, 복권 되면 22% 내고, 뭐 하면 몇십 프로 내고. 원래 세금은 10% 내면 끝이야. 뭐 없어, 원래. 지금 오히려 세금 더 얻는 거야. 음. 왜 종교에서 11조면 10%야. 무조건 옛날 때부터 세금은 10%야. 10% 넘어가면은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건데 지금 세금 얼마 많이 걷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거의 사회국가 수준으로 걷어가고 있고. 음. 왜냐면은 우리나라 40%는 세금을 안 내거든. 부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거야. 오히려 급여 낮은 사람들 세금 안 내잖아. 어. 그 누가 다 내주냐? 부자들 내주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40%가 세금을 안 내는 신기한 나라야. 근데도 가난한 사람도 부족하고 있지. 그게 이제 중국이 초안전으로 갈라치기 한 거다. 어. 그래서 2030년에는 중국 신용사회 시스템과 결합된 디지털 통계 사회로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우리가 안 되게 막아야 돼. 지금 이 과정으로 거의 다 막아가고 있어. 대통령 탄핵당하고 구속되고 관련자들 지금 무슨 내란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다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어? 다 수청하고 있잖아. 음. 마지막 기회야. 여기서 중국 어떤 시스템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음? 우리가 꿈꾸는 자본주의 들어갈지. 어. 하여튼 그렇게 음, 이렇게 비슷한 점이 있다. 2025년 을사년이랑 1905년 을사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 상황들이. 그리고 5년 뒤에
경술 부치에 맞았듯이 2030년에 경술 부치를 또 맞을 수도 있다. 어, 대공황도 1929년도에 세계 대공황이 왔고 100년 뒤인 2029년도에 올 확률이 있다 라고 보는 거고, 이제 마무리를 한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를 하자고 한다고 하면은 코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2029년 2030년 이 이제 주요 사건을 예측을 한다고 하면은, 경제는 이제 화폐 시스템의 대리셋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1929년 대공황 100년 주기와 각 국가마다 이제 부채 한계 도달을 했기 때문에, 부채 한도에 부채 이제 그 한계 도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디지털 화폐로 전환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자연과 우주에서 지금 태양은 그때쯤 되면은 이 극속이 극적이라고 하는데, 이 태양계는 지금 밀도 높은 지역을 관통 중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뭐 계속 관통 중인 상황에서 이 태양 극소기를 맞아서 이 자기권이 약화되면은 우주 방사선이 유입이 증가가 돼. 그게 대략적으로 뭐 2, 30% 정도, 어, 그 정도 더, 극소기에는 더, 그 정도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방사선이. 그때 이제, 나노급의, 뭐, 지금, 뭐, 공정이, 막 2나노 공정 이런데, 그러면은, 그 오작동, 일어날 수도 있고, 통신 장애 가능성도 있고, 그, 미온 입자 테스트라고 해서 우주에서 들어오는 입자의 양을 따라서, 그 밀도를 가지고 그거 미온 입자에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그 지하에 있는 어떤 뭐 밀도를 가지고 형태를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 어. 그러니까 이 우주 입자들이 방사능 입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그리고 정치 면에서는 2030년은 그레이트 리셋, 이게 어젠다지 2030년. 뉴 월드 오더 가두기 정점, 유엔 2030 어젠다, 실행전 최종 정비, 자원 통제 및 탄소 배출권 기반의 글로벌 통제 강화, 그리고 또 새로운 전염병 창궐로 팬데믹 선언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이야, 그거는. 예상을 해보는 거지. 전염병은 항상 일어났으니까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염병이 얼마나 타격을 줄 수 있는 전염병이냐, 아니면은 어,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뭐 전염병을 만들지, 아니면 뭐 이제 어 진짜 우연치 않게 전염병이 새로 창궐을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전염병이 그 혼란 틈 사이에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어, 그래야지 확실하게 밀어붙일 수 있으니까. 그 경도 127도선, 글로벌 공공원 및 정밀 시스템의 단일 실패점. 이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런 반도체 국가가 한국, 일본, 대만이잖아. 경도가 다 비슷해. 어.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급이 문제 생겨, 이런 우주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어, 이 만드는 과정에서 수율이 안 나오거나 어떤 뭐 문제로 인해서 어 이제 실패 점이 이제 그 도선, 그 127도 선이 된다 이 얘기고, 그 자북이 이제 이동을 해서
이, 이 지자기가 순간적 약화가 되면은 이런 그 배들 무역선들이나 무슨 이런 이런 뭐 비행기 어 항법이나 경제 시스템에 노이즈가 생길 수가 있다. 왜냐면 이게 자북이니까 나침반이 자북에 이렇게 맞춰서 움직이잖아. 그럼 이런 그런 시스템들도 어 차상에 영향을 관련 있는 이런 시스템들 다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트리거는 어, 이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이런 신뢰가 붕괴되면은 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이런 디지털 화폐로 전환을 더 가속시킬 수가 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한다 아니면 무슨 법안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건 뭐 예측이니까 예측은 항상 빗나가. 그게 예측인 거야. 예측은 항상 빗나가고, 음. 근데 이거 허무맹랑한 예측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계속 언급했었잖아. 어,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은 2030 아젠다 하면서 CBDC 도입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법안 발의나 코인 같은 어떻게 코인 기술력들이 점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생겨나고 미국의 코인 법안 이런 것도 다 지금 다 우리나라 그 지역 화폐 활용이나 CBDC 관련되는 법안도 다 지금 상정하고 있고 그게 가는 거 실제로 이게 어떤 기술이 뭐 사용의 편리성에 의해서 CBDC 하는 게 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어, 목적은 음, 이런 거다. 우리가 이러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념을 부셔부셔 뚝배기를 부셔부셔 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거는 어떤 걸 얘기해 볼까? 다음에는 어 역사나 아니면 트럼프 관련해서 만들어 볼까 하거든. 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힘이 나지. 지금 벌써 새벽 5시야. 오늘 하루 종일 이거 했어. 어. 나 이렇게 징징대게 놔둘 거야? 좋아요 그렇게 어려워? 구독자 9명이 조회수 몇 명 나오지도 않는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닌데 아예 안 보는 거야? 아예 아무도 안 보는 거 그냥 어 클릭 한 번 하고 그냥 바로 뒤로 가게 바로 하는 거야? 뭐안 보면 안 보는 사람만 손해지 뭐 이제 어 안 보는 사람은 손해야. 이 풍수군 시대에 각성을 해야 되는데 안 보면 손해야. 내가 나중에 가서 내 예측이 맞을 때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다 얘기를 해줄게. 어 아직 지금 말 단계가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말한 대로 이게 일어난다 했을 때 근데 그때 가서 뭐 이미 늦었지. 그때 가서 뭐 알아봐야 안 그래? 미리 알아야지. 근데 난 나중에 가서 얘기를 할 거야. 뭐 맞추면은 지금 시행이 진짜 이루어지면은 지금 얘기해봤자 신뢰성이 없지. 내가 이런 얘기해서 의미도 없고 맞춰서 했을 때 그때 왜 그런 말 했는지 그때 가야지 이해도 될 뿐더러 내 말을 믿을 거 아니야. 아무튼
안 보면 손해다. 그리고 본 사람들은 꼭 좋아요 해주고, 이게 내가 좀 더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말하다 보면 끝도 없네. 이게 내가 좀 짧게 어떻게 연구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제 영상 만드는 거는 내가 이렇게 뭐 PPT처럼 그냥 이거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이거 그냥 하는 거거든. 근데 영상 만들고 편집하는 게 참 오래 걸리니까 내용이 많은데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이거 2시간 만드는 것보다 영상 10분이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래서 못 만들겠어. 어. 할 얘기는 많은데 이 얘기를 10분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며칠이 뭐야. 몇 달 걸려 몇 달. 좀 뭔가 한번 시도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이게 좀 사람들이 이게 내 목소리도 내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목이 잘 쉬고 목소리도 안으로 먹는 목소리라고 해야 되나? 근데 고명맥에 나 비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목소리가 이렇게 짱짱하게 이 딕션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목소리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내가 말을 또 뭐 이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표현력도 없고 이게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목소리에도 이제 이렇게 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또 못하고 몸이 건조하게 또 말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재미도 없을 거고 그리고 저 사람이 뭔 소리 뭔 쌉소리 하나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이제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뭔가 했던 걸 나는 올리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 어. 이 지식의 정보라는 것도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어떤 영상을 보고 정보를 얻잖아. 예전에 책을 통해서만 얻었겠지만 지금은 어떤 이런 매스 미디어나 어떤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어, 여러 가지로 정보를 얻잖아. 그게 다 내 지식이 되는 건데, 근데 내가 보지 못한 그런 지식을 내가 찾아내서 만들고 싶은 거지, 이 컨텐츠를. 그러다 보니까, 음, 이게 좀 내 지식을 계속 가다 듬으면서, 이게 이제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얘가 계속 실수를 해. 계속 교체 검증을 계속 하면서 해야 돼. 계속 헛소리하고 가끔씩 막 안 맞는 말을 맞는 척하고 막 하니까. 그런 것도 시간이 또 오래 걸려 또. 어. 말로만 썰만 풀면은 좀 더 쉬운데, 어떤 내가 근거를 좀 제시하면서 같이 올려야 되니까, 이 팩트를 좀 기반으로 올려야 되는데, 이 AI 새끼가 자꾸 사기쳐가지고, 씨, 그거 확인하느냐고 또 시간 걸리고, 이미지 찾고, 어.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하고, 다음에 또 올릴게. 꼭 좋아요 좀 눌러줘. 제발. 부탁할게. 그 다음에는 좀 짧고, 좀 재밌는 주제, 더 재밌는 주제. 나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할게. 더 해봐도 또 꽤 길어지니까. 끝!